안녕하십니까. 돈산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비문학 독해 하는 핵심 원리인데, 이게 어느 분인 건지는 모르는데, 인터넷에서 떠도는 그 비문학 독해 핵심 중에서 이게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거 쓰신 분. 그래서, 이분 걸 가지고 더 자세하게 녹화를 해서 인터넷 유튜브에 이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문단은 하면 이제 형식 달락하고 내용 달락으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구멍 한 칸 들여쓰기 한 거는 형식 달락이라고 하고, 형식 달락이 두 개가 묶이던 하나가 묶이던 이렇게 합쳐서 내용 달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문단을 요약 훈련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한 문단에는 하나의 중심 문장이 있다. 근데 이제 한 문단에 하나의 중심 문장이 있다. 네. 그죠? 그러면 이 중심 문장은 그 한 문단에 들어가는 이렇게 단어들을 엮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 들어있지 않고, 중심 문장이 이렇게 문장들의 핵심을 연결해서 만들어야 될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중심 문장의 위치를 빠르게 찾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빠르게. 그러면 빠르게 찾는다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을 과감하게 이제 지울 줄 알아야 됩니다. 지울 줄 알아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간략하게 메모를 하면 좋겠지만, 메모가 안 될 때는 체크를 하면 되겠죠. 체크. 자, 문단의 요약은 요지, 요점이 되는 가지, 요점, 요약은, 요점을 간략하게 라는 뜻인데, 핵심어에 대한 추상적 진술. 자, 추상적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가 이제 상대적인 거예요. 추상적과 구체적은. 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럼 열심히 하는 걸 3시간 했다. 그러면 어떤 애는 열심히인데 어떤 애는 열심히가 아니죠. 똑같이 3시간 해야 또. 네. 이게 추상적 진술, 추상과 구체 사이에서 이 서술어를 보면 이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서술어. 흐름. 네.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에서 핵심어가 뭘까, 핵심어. 그러면 그 핵심어, 그 단어들을 연결하면 대략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핵이 되는 중심어, 이런 거니까. 네. 자, 문단, 핵심어의 기능은 이 핵심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머지들을 동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단어들을 쭉 단어만 써놔도 이 핵심어들을 가지고 공통된, 이 핵심어들이 지향하는 말을 찾으면 이렇게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핵심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문단 요약 속도가 빨라지고 문단이 정확도가 높아지면 비문학을 잘한다고 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훈련을 할까라는 문제에 있어서, 자, 처음엔 요약하는 것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시간은 점점 단축되고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처음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체크를 연결해 보는 걸로 하면 시간 적게 들입니다. 근데 이 연결해 본 거를 한 문장으로 썼으면, 자, 이렇게 연결하는 건 입력이죠. 네.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출력이 되기 때문에 입출력이 돼서 기억은 더 훨씬 오래 갑니다. 언어의 직감, 자신감, 실력 이런 게 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이분도 저랑 똑같은 말을 하네요. 완전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제가 그랬죠. 주제랑 줄거리든 판단이든, 자, 국어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판결한다는 것은 문장의 완결성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다 동원해서 판단을 해보면 예.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글을 써주신 거네요. 예. 자, 이렇게 문단을 파악했을 때,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제가 이게 한 문단처럼 형식 달락으로 보이지만 내용 달락으로 치면 한 4달락일 가능성이 많다고. 예. 그랬을 때 실제로 이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면, 만약에 이 두 번째 문장이 예시면 이렇게 박스 치고 안 읽어도 전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단이 요약해지면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럼 왜 관계를 파악하냐면, 어떤 주제가 추상적으로 나왔을 때 문단 간의 관계를 연결해보면 이게 더 주제가 또렷해집니다. 또렷해져요. 예. 자, 그러니까 문단 간의 관계, 두 번째 문단. 근데 이게 이 시작하는 부분에 접속어나 지시어, 이걸 국어에서는 이제 표지어라고 그럽니다. 표지어. 예. 여러분 배울 때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2, 3년 전부터 표지어, 표식, 지시,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지시해주면서 표시해줄 수 있는 단어들, 지시어, 접속어, 특별한 부사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을 유의해 보면 제가 이런 건 다 역삼각 겹치라 그랬죠. 이쪽도 영향을 주고 이쪽도 영향을 주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시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 시작에 그러나가 있으면 뭐 이게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결론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네. 예, 왜 앞에 나온 거 나오고 A 나오고 그러나 B 결론 이렇게 나오는데 A를 자세히 읽은 경우에 흥부는 이랬다. 그러나 놀부는 쭉 안 읽습니다. 끝날 때까지. 그렇죠. 왜? 반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자, 그러니까 앞문단과 반론과 주장, 부정과 긍정 이렇게 대립관계 이걸 내주면 되게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A와 B의 대립관계를 파악하면 이 범주 안에 A와 B 사이에서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네. 생각할 수 있는 범주를 제시해 주니까 되게 편한 겁니다. 자, 다음에 그러므로 한 결론이죠.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전제와 결론했을 때 결론이 주제 문장이면 그 주제 문장의 앞에 있는 거, 이 원인이 전제입니다. 주제 앞에 있다 그래서. 예. 자, 예시와 결론, 예시를 두고 그리고 결론 내고 열거를 했을 때 이 열거를 종합해서 평가하는 것들의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락 등의 위치에 접속사나 지시어가 없으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생략되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는 것이죠. 네. 생략된 접속사, 지시어를 추리해서 채워 넣으면 접속사, 지시어. 자, 그러면 생략된 경우는 어떡하냐? 왜 생략하느냐? 요 한 단락의 내용이 단락의 통일성은 내용이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 아니면 이런 식으로 유사한 느낌으로 하나로 통일돼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접속사를 쓰지 않더라도 문장만 이렇게 딱딱딱딱 쓰면 빠르게 읽을 때 이해하기 편해서 그래서 생략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시어를 지나치게 많이 넣었을 때 문제점은 뭐냐면 그 두 개를 연결해서 읽어야 되니까 읽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시어를 생략하고 지시어를 안 쓰고 구체적인 다른 단어로 똑같은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로 써주는 그러면 뭐 다양하게 표현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단어로 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문단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뭐예요? 어떤 문장들에서 다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라. 예. 그래서 한 단락을 연결해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 덩어리를 또 연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점점 이렇게 큰 단락에서 중간 단락에서 작은 단락으로 들어가네요. 이렇게 네. 큰 데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국어 수준 높으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큰 거시에서 미시로 차근차근 이렇게 글 자체도 써 들어가시기 때문에 많이 연구하신 분입니다. 중심 문장을 보면 요점이 되는 거, 주제가 되는 거에 위치를 파악해야 되는데 중심 문장, 요지, 소주제네요. 주제, 글 전체는 모두 핵심어에 대한 추상적인 거다. 왜 그러냐면 핵심어에 대한 추상적인 걸 쓴 다음에 그거를 설명하고 싶어서 글을 쓰는 거니까 결국은. 그쵸? 그래서 추상적이에요. 그러므로 핵심어에 네모칸을 쳐주고 그 문단의 핵심에 대한 추상적 진술을 이게 뭔가를 파악하라는 빨리 추상적 진술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체적인 예시라든가 아니면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보다 여기에 있는 게 더 상대적으로 추상적이라는 거죠. 항상 추상적인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보면 마지막으로 그러나 뒤가 결론. 주장과 근거에선 근거는 사실이고 이건 주관이기 때문에 주관. 이건 주관이고 이건 객관입니다. 네. 객관적인 팩트로 근거를 대야죠. 예시와 주장에서는 이 예시는 객관. 그건 주관입니다. 주관 객관으로 나누니까 훨씬 편하죠, 이해가. 전제와 결론에서는 이런 전제에서 이런 결론이 발생한다. 인과관계인데 뭐 당연히 결론이겠고. 자, 문제를 제기했으면 서론에 나오겠죠. 질문하고 해결 방안은 결론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론.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답변은 반드시 주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글을 쓸 때 어떤 것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물음표 있으면 무조건 이 답변을 찾아라. 그럼 그게 답변이다, 결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글을 쓸 때, 논술을 쓸 때도 그러죠. 이렇게 주제와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면 물음표 함부로 치지 말라고. 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원리가 좀 추상적이죠.
현실은 객관적이고 좀 원리 추상적인 게 추상적이죠. 결론 추상 원리 결론 비유와 사실이면 사실. 비유하고 사실인데 그럼 결론이 사실이다. 그러면 이 비유했을 때 이런 거랑 똑같죠. 돼지 같은 녀석. 그럼 주제가 돼지는 아니죠. 살짝. 녀석이죠. 네. 그러니까 이 녀석, 돼지 같은 녀석에서 이 돼지의 특성을 여기다 입힌 것 뿐이니까. 네.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녀석인데 표현하고 싶은 건 이 돼지 같은 특성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똑 떨어져서 사실이 결론이고 이 돼지가 결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원리로 이렇다는 것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실적 말투 뭐뭐다 하고 단정적 말투 뭐뭐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들 때 적읍시다. 이거는 사실이고 이건 주장이에요. 근데 진짜 어떤 사실을 보고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로 근거를 댔어요. 네. 그러면 이 사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근거를 댔을 때의 사실이고, 이거는 내가 바라본 사실이니까, 이런 사실 중에서 내가 뽑아내요. 일정 부분만. 그 특성이 좁혀진, 이 사실이 팩트가 더 강하죠. 네. 근거가 되니까. 자, 사실보다는 가치 판단은 당위, 이거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는 적 있네요. 자, A라는 사실이 있는데, 이건 객관적인데, 그거보다 주관적인 거. 이 주관적인 것보다 더 마땅히 해야 될 거, 인간으로서. 네. 자,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가치, 당위, 사가당. 이건 또 굉장히 좋은 거네요, 판단에서. 당연히 전체가 중심이 될 테고, 뭐, 주관적. 아까 했으니까 주관적어죠. 그 다음에, 다양한 화제가 있을 때는 초점이 되는 거는 맨 뒤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맨 뒤에 놓습니다. 중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것도 일부러라도 한 번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정의는 이제 의미를 확정하는데 서론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래서 수능 같은 걸 보면요, 그 내용을 좀 새롭게 정의해서 그냥 이만큼 배웠는데 그 배운 것보다 살짝 진전돼서 이렇게 겹쳐서 새롭게 전전된 거 있는데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논란이 발생하지. 이렇게 새롭게 진전되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 네, 이거는 서론에 많이 나오고 예시는 본론에 나오고 대조는 차이점인데 동그라미 셈으로 치면 된다고 했고 비교를 하게 되면 뷰기의 기준을 명확하게 아시는 게 좋고 이 분류도 나누어 종류별로 나누니까 이 종류별로 이렇게 그룹별로 나누거든요. 종류별로. 그러면 이 안에 이런 거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분류에서 나눌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이 기준. 분석은 해석할 때 이게 한 덩어리를 나누어서 해석하거든요. 이렇게 쪼개서 요소별로. 그랬을 때 이 한 덩어리와 이 부분 요소의 기능 아니면 역할 이런 것들을 보면 제대로 파악하는 건데 그렇게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한 덩어리를 나눌 때 그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요소들의 기능, 한 덩어리와 요소의 가능. 근데 유추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유비추리라고 그러죠. 유비추리. 유사하고 비슷한 거. 비례식과 같습니다.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듯이처럼. 이게 지급법과 같습니다. 요걸 보면 지급법처럼 나오고 근데 이렇게 짝을 지어서 있기 때문에 유비추리라고 합니다. 자, 설명 방법, 전개 방법, 표현 방법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맞는 비유법 찾아라, 수사법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용되는 문장들은 왜 설명과 전개를 해서 비유를 했으니까 뒷받침 문장이게 되겠고 그 뒷받침 문장이 뒷받침을 비유한 거 말고 그 중심이 되는 내용을 찾아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파악한 후에 뒷받침 내용과의 관계 이거 두 개를 파악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뒷받침 문장이 어떤 전개 방법을 썼는지. 자,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중심 내용에 따라서 이 전개 방법, 이게 경제냐, 이게 기술이냐, 아니면 이 중심 소재에 따라서 이 전개 방법을 이거를 쓰는 게 가장 적당하다는 전개 방법이 있습니다. 요걸 누적시키면 국어에 대해 감이 되게 많이 올라가요. 충분히 누적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특별히 신경을 덜 써가지고 누적이 덜 되더라고요.
예. 다음. 중심한 긍정적인 동그라미, 부정적인 세모, 주요 접속사는 저는 이렇게 역삼각형을 칠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네모는 주제가 되거나 아니면 객관적인 거 되거나 이것도 좋네요. 저랑 비슷하네요. 자, 그러나 전환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전환? 이 A와 B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전환. 예. 전환. 이렇게 해서 거꾸로 가면 역접이고 이렇게 하고 이어서 가면 순접인데 전환은 이렇게 각도가 달라졌어요. 이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달라졌잖아요. 예. 전환. 역접은 완전 반대 방향이고 네. 자, 그러나는 역접이고 그런데 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요로 쪽으로 가는 기준과 이쪽으로 가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화제 두 번째 안건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죠. 그럼 결론 그러므로 예컨대도 예컨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네. 이게 예컨대는 예를 들어서고 요컨대는 요약컨대예요. 요약한 결론 이런 뜻이에요. 자, 핵심 정보 중심 문장에 밑줄을 그어서 뒷받침 내용으로 시각한다. 중심 문장의 밑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네모를 딱 찾는데 이렇게 골랐죠. 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 돼요. 여기서 한 줄, 두 줄, 요 단어에서 이렇게 되면 이 전체를 시각화해서 나중에 다시 피드백에서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언제 하라고 했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네. 수업 시간에 중심 단어를 찾아갖고 다 도식화 해버리면 나중에 국어 점검하고 볼 때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여유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충분히 할 시간이 되거든요. 네. 수업 시간에 뭐 하자? 도식화. 도식화하자. 다른 과목도 전부 다. 네. 도식화하면서 세 가지로 체크하라고 했죠? 중요한 건 검은색, 동아쌤한테 질문하면 파란색, 시험 나오는 건 빨간색. 이렇게. 근데 이거 동그라미 세모, 그죠? 네모, 이런 걸 이용해갖고 하면 되죠? 도식화라는 것은 화살표, 이게 선으로 연결해 놓는다는 거예요. 예. 자, 접속사들을 조율해라. 그리고 접속사라는 이제 연결어라고 하죠. 그냥 편하게. 영어도, 그죠? 그럼 접속사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접속사도 있고, 연결어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지시어, 특별한 부사, 그죠? 네. 접속사, 또 뭐가 있을까요? 강조하는 구조, 특이한 구조,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결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결론, 그런데 바뀌고 이와 같이 따라서 결론, 그러므로 결론, 이처럼 그래서 결론, 이것은 이것이고 요약한데 결론, 결국 결론, 그죠? 네. 접속사를 먼저 치면 이 접속사가 왜 그러냐면 쫄라맨이 이렇게 있죠. 네. 똥 싸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요, 이렇게 자꾸 똥 싸고 있는 건데, 요 꺾이는 요 부분 있죠. 꺾이는 요 부분. 네. 이게 다 접속사예요. 관절이. 네. 그러니까 접속사가 딱 지정되면 이렇게 가는 방향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예. 특별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접속사를 보고 이건 그런 데가 되겠죠? 그런데 허벅지 잡아라. 그죠? 그리고 결론 동사가. 그죠? 이런 것처럼 접속사를 보면 이 방향성을 알 수 있다고 그래서 관절과 같다고요. 관절. 전체에서. 그 관절을 보면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있고 관절에 따라서 그죠? 자, 그러므로 다음에 결론, 주제가 나온다. 그래서 주제를 빨리 찾는 것. 그죠? 뭐 그러므로가 생략되기도 했는데 생략됐을 때 이 생략되는 거 찾는 노하우가 그죠? 노하우가 쌓여야겠죠. 그래서 생략된 거를 찾는 훈련. 요거는 이분한테 저도 이 프린트를 보면서 이거 좀 신경 써야 되겠구나 라는 거 더 느꼈어요. 자, 다음 접속사 앞을 주의해라 이렇게 됐죠. 다음 접속사 앞을 주목해라. 즉 다시 말하면 뭐를 얘기하고 즉 이건 그리고랑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리고고. 왜냐하면 때문이다 하면 이게 이 접속사 중에서 제일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원인이 나오고 결론이 나오는데 요것만 그죠? 결론이 나오고 왜냐하면 원인이 나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도 왜냐하면이 호응해서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가령이 예를 들면
등이 나오면 예를 든 게 구체적이니까 앞에 있는 추상적인 게 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예시를 하죠. 예를 들어 보여주고. 그러니까 예시는 몇 개예요? 이거는 하나만 하면 돼요. 반복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열거는 몇 개예요? 이것도 2개. 적어도 3개 이상 돼야 돼요. A, B, and NC. C 이렇게 되니까. 예. 자, 그런데 이렇게 A, B, C가 점층이나 연쇄가 되잖아요. 그럼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복합해서 나오니까 뭐라고요? 점층과 연결되든지 뭐라고요? 연쇄법과 연결되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구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예시 부여는 붙여서 연결해서 설명하는 거고 유추이죠. 자, 핵심 정보를 찾아야 되는데 그죠? 어떤 설명만 뭐 이렇게 대조다 비교다 이런 걸 쓰면 참 편한데 그죠? 네. 정의, 예시 아까 했어. 의미를 확장하고 정의하고 지정하고 비슷해요. 지정하고 확인하고 네. 세 개가 비슷하게 쓰이는데 지정은 이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확인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는 거고 지정, 확인, 정의, 의미를 확장하고 요 정의는 A는 뭐뭐한 B다 이렇게 나와요. 구조가. 그래서 이게 주차고 이게 종차인데 이렇게 꾸며져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렇게. 근데 지정은 이것은 지시대서 형사처럼 나와. 이것은 뭐뭐이다 이렇게. 네. 확인은 뭐는 뭐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정의처럼 이게 3단계가 아니라 뭐는 뭐다 이렇게. 이것까지 난 적은 없는데 내가 내신 내렸는데 비교, 비슷, 대조, 차이, 분류 종류에 따라 분석, 붙여서 연결, 유추 이렇게 대상에 나오는 내용이 대상의 앞에 나오는 내용이 핵심 정보다 설명 내용보다 그러면 까마귀 같은 이거 설명 내용이라고 이게 네. 녀석 잘 까먹는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을 찾으라는 거지. 그 핵심 정보가 이거지만 이 핵심 정보만 가지고 못 푸는 경우도 많아요. 이 녀석을 까마귀라고도 하고 곰이라고도 하고 이걸 늑대라고도 했으면 네. 이 녀석을 중심으로 해서 요 세 개를 가지고 아닌 것 찾는 거잖아 답이. 네. 그러니까 이게 피수식어가 아니라 알았죠? Q가 아니라 이 수식하는 이 피들 때문에 차이로 풀어주는 문제도 있다. 고난도 문제는. 네. 자, 근데 뭐 어쨌든 가장 많이 반복하게 돼. 핵심어를 설명하려고 글을 쓰는 거니까. 근데 네. 반복이 똑같이 쓰는 게 낫지. 조금씩 다르게 쓰지. 네. 그 다르게 이렇게 네 줄을 쓰고 다르지 않은 걸 하나를 쓴 다음에 찾으라 하니까 다 읽어야지. 네. 그게 아닌 문제지. 핵심어에 대한 추상적인 진술, 속성은 서술에서 그러는 거지. 서술에 나온다고. 왜? 핵심어가 있으면 이거는 체언일 수밖에 없고, 그치? 네. 이 체언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서술어가 나오고, 이 서술어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겠지. 예. 자, 보이는 것, 구체적인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라. 그럼 이 추상적인 건 안 써주고, 요것만 써줄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진행이 힘들어진다는 거지. 네. 보이지 않는 주제, 정서, 감정 정서는 서술어에 많이 나오고, 그지? 네. 생각, 가치, 이런 거는 기준에서 많이 나오고, 기준.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느냐. 기능 역할도 보면 되고, 이거의 기능 역할은 분류하는 구조에서 많이 나오겠지. 네. 역할은 구조. 자, 보이는 것, 사물의 행동, 상황, 대화. 이게 전부 다 뭐라고 해? 이게 상황 논리라는 거야, 상황. 어떤 상황이냐. 그럼 이 상황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육하원칙으로 하면 제일 좋다는 거죠. 네. 누가 그랬고, 언제 그랬고, 어디서 그랬고, 어떻게 그랬고, 왜 그랬고, 그지? 네. 육하원칙이 뭐라고? 제왕이에요, 제왕. 예. 판단의 제왕, 판단 기준의 제왕. 자, 이것을 독해하는 우리 입장에서 거꾸로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추상정보, 요거를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거지. 육하원칙을 통해서 감정이 뭐고, 정서가 어떻고, 기준이 뭐고, 역할이 뭐고, 그렇게, 그치? 네. 독해란 드러난 정보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 정보를 읽는 과정인데, 그치? 이렇게 내면 잘 못 풀어. 그래서 드러난 정보와 드러난 정보의 다른 말, 유사한 말을 놓고 1대1 대응시키는 게 거의 대다수지. 네. 그러므로 독해할 때 구체적 정보는 추상화하고 추상적 정보는 구체화하라. 되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과 추상적인 것, 그치? 추상적인 것. 이런 거랑 똑같지. 이걸 단어로 본다면, 다른 말로 하면, A가 있으면 그 B의 단어, 반대 개념을 찾으면 이 C라는 상위 범주로 가. 네. 그럼 이게 주제야. 그치? 네. 근데 C가 있으면 또 D라는 상위 범주, 같은 반대 구조를 찾아서 E라는 상위 범주를 가. 이렇게 가서 만들어 주는 거고, E라는 개념을 찬반으로 나누어. 그래서 요 범위 안에서 판단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이게 개념과 개념을 연결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구체적 정보라면 모아서 추상화시키면 주제를 찾는 거고, 그치? 네. 이게 구체적이지만 더 구체적인 A와 B를 나누어서, 그치? 에? 그러면 이게 추상화되는 거지? 네. 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자, 다음은 더 길게 말하는 것은 더 길게 계속 말하는 거지. 장점하고 단점 중에서 뭐 이런 거 이렇게 논술로 이렇게 얘기하면 논술을 할 때 정, 반, 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진 않아. 네. 서론을 얘기를 한 다음에 찬성하고 싶으면 뭐부터 얘기해? 찬성을 먼저 얘기해. 네. 이 서론에는 찬반의 문제점 우리 출발을 쓰는데 찬과 반을 쓰거든. 네. 근데 여기에는 찬성을 쓰고 그걸 반대를 한 다음에 이 반대를 꺾은 다음에 다시 찬성으로 결론을 맺어서 그다음에 결론할 때 이제 요약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해. 네. 그래서 찬성을 하면 분량상 찬성이 더 많아. 네. 반대를 하면 반대가 더 많아요. 긍정, 부정 측면에서도 더 길게 말하는 거는 많이 말할 수밖에 없어. 부정적 측면이 길면 작가는 화제에 비판적이고, 긍정적 측면이 길면 화제에 우호적이다. 이렇게.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원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들, 일부 사람들, 혹자 하면 글은 나하고, 너하고, 그하고잖아. 그지? 그들이면 그럼 제3자지. 떨어진 제3자. 네. 일부의 사람, 전체가 아니라. 그래야 욕하기가 좋아. 혹자,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 네. 그 사람은 나 아니라고. 나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의. 왜? 추상적으로 비판하기가 좋다고. 소수로 만든다고, 일부러. 반론. 자,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데, 혹자가 이렇게 C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잘못됐습니다. A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거든. 네. 그래서 우리라고 한꺼번에 하든지 내가 구체적 작가 이름을 말하면 핵심 주제라는 거지. 소견이 의견이고 의견 논거 주장이니까. 자, 그러니까 막 제일 처음에 보통 이렇게 영어도 그렇게 하잖아.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 나오지, 그지?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있지만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가차 일반적과 다른 그지 이거의 가치에 대해서 논하지. 그래서 결론은 이 일반적으로 논한 거에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 네. 이해돼서 이게 이제 구조를 눈을 뜬다는 거야. 일정 부분의 구조를. 이해됐어요? 네. 자, 보시면 자, 마지막에 화제 앞에서 나온 화제에 대한 상위역, 추상어. 예를 들어, 마고자, 집신, 세편호, 성편호 화제를 올리고 마지막에 전통이란 하면 요 세 개가 전부 다 전통으로 묶어줄 수 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전통이란 하는 게 결론이라는 거지. 네. 그치? 자, 첫 문단 끝부분에 물음표가 있으면 이거 무조건 뭐라고 했었어요? 답 찾아야 되는지? 네. 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 누군지 모르지만 논술 공부 되게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냐면 논술을 동아쌤도 내가 아까 이거 얘기했잖아. 여기 써 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읽어가면서. 근데 이런 거 얘기하잖아. 논술을 해야만이 이게 찾아져 많이. 글의 첫머리 부분에 물음표가 있으면 뭐라고 문제 제기지만 반드시 답변을 찾고 이게 주제가 된다고. 그치? 이 답변은 주로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세 부분에 있거든. 주제는 첫 단락은 아주 객관적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주제. 그러니까 첫 단락 마지막 문장에 여기 질문을 하잖아. 그럼 이게 확실히 주제. 네. 좀 더 진한. 그 다음에 요 배꼽이 있는 핵심 단락의 주제. 그 다음에 여기에 요약하자면 하면서 마지막 주제에 나오는 주제. 이게
척추뼈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야. 네. 이거는 눈, 첫 문장은. 이해되세요? 이거는 입. 이거는 글의 탄생, 생명의 탄생, 배꼽. 예. 이거는 신체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한쪽 팔. 예. 이렇게 하면서 척추처럼 쭉 연결되어 있다. 주제가 이렇게 내건데. 근데 쌤은 여기하고 여기 두 개를 많이 찾기를 애들한테 권장하지. 어디랑 어디 찾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두 개를 한꺼번에 비교해보면 거의 다 무난하게 나온다. 근데 요거는 그래서 뒤나 이렇게 접속사 뒤에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됐지? 그래서 그러므로 서론에서 물음표를 가고 그 다음에 결론을 찾으니까 전체를 한눈에 보인다고. 의문문이든 설이든 핵심어 내용에 안대해야 된다고.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하지 않으면 물음표 안 쓴다고.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것만 물음표 써야 된다고. 자, 다음에 14번을 보니까 서술어를 섬세하게. 당연히 그 서술어가 왜 그러냐면 체험 자체는 변화가 없잖아. 사과는 어떻든지. 네. 맛있다, 사과를. 뭐 시다, 사과에 대한 평가. 이거 자체가 문제지. 이 사과도 그지? 이거 사과 자체만 가져온 문제가 없잖아. 시를 읽을 때 문학적, 비문학에도 서술어에 대한 속성을 중시해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작가의 태도나 정서가 미세하게 담겨 있다는 거지, 서술어에. 네. 그럼 이 서술어의 흐름을 캐치하는 애들은 글을 잘 읽는다는 거지. 예. 자, 속성이 중심어가 되니까 매우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까 잘 보라는 거지. 주어, 목적어, 뭐 보어, 서술어 이렇게 됐을 때는 주어는 같은 걸 쓸 수밖에 없어. 글의 일관성을 위해서. 네. 뭐라고? 하나로 관통해야 되니까 일관성을 위해서. 근데 이제 목적어는 조금씩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달라진 이유가 이 서술어의 흐름에서 나오지. 네.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락마다 끊어가지고 그지? 서술어 흐름부터 비교 쫙 해보라고 그랬지? 네. 그래서 흐름이 쫙 잡힌다고. 자, 이거는 접속사는 이런데 이 변형 문제에 되게 중요해. 이렇게 된. 그러니까 접속사가 아니라 하지만, 했다, 그렇지만. 딱고 척커해. 이게 보다. 이거 다 연결해야. 네. 이게 임으로, 이기 때문에, 그러함으로, 결과, 그럼으로써, 이런 전부 다 이게 역삼각형을 쳐줘야 돼. 이게 처럼까지 전부 다. 네. 이게 뭐라고? 이걸 한 문장을 끊잖아? 네. 그러면 앞에 문장을 P, 뒤에 문장을 Q, Q. 이렇게 해가지고 변형 문제를 만드는 밭이야, 밭. 예. 그러니까 중시해야 되고. 긴 문장 가운데 접속어 같은 역할을 하니까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자, 다음. 16번. 다시 말하면, 즉, 이런 말 별로 안 쓰거든, 보통. 이거 쓰면 안 좋은데, 이게 쓰는 이유는 그럼 뭘까? 그 내용이 어렵거나, 네. 그치? 아니면 그거를 강조하거나, 라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야 돼, 시험에서는. 예. 즉, 뭐, 중심 문장을 읽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하고 안 읽어도 상관없는데, 이해가 정말 필요해, 어려워서. 근데 이게 충분히 알았어, 한 문장. 근데 즉, 다시 말하면 쭉쭉쭉쭉 그냥 넘어갔대, 빠르게. 네. 자, 일치 여부를 묻는 문제, 일치. 완전히 똑같지 않아요. 이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일치. 근데 그 단어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단어가 이렇게 두 개면, 이렇게 자르면 요 한 단어하고, 여기 단어 이렇게 두 개잖아. 네. 자르면 요 한 단어하고 합치면 요 단어를 만들잖아? 그럼 이 세 단어가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고. 어쨌든 그 지문에 딸린 다른 문제부터 풀고 마지막에 풀어라. 이분 나랑 똑같네. 내가 쓴 것 같다. 이렇게 푸는데. 일치 문제 제일 오래 걸린다고. 네. 왜? 다른 문제를 다 풀어서 뭘 해? 기본적인 정보를 누적하고 축적하라는 거죠. 그지? 네. 정보 축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읽어준 거에서 풀고. 네. 그죠? 이게 오래 걸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풀어. 따라서 일치 문제를 먼저 풀다 보면 나머지 풀 때 상당 부분 지식이 갖춰졌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풀기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그런데 그래서 비문학을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 역삼각형으로 네. 글 전체 문제, 단락 문제, 문장 문제, 단어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이 글 전체 문제를 이게 처음부터 이걸 외면하라는 게 아니야. 읽어가지고 중요한 단어 골라놔. 그 다음에 문제 분석해놔. 그래서 쉬우면 풀어버리는데 어려우면 그냥 뒀다가
이거 풀고 이거 푼 다음에 이거 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자, 다음에 자, 매력적인 오답을 정립해라. 이게 노하우지. 예, 그래서 이거 오답 노트를 써야 하는 이유가 이거야. 매력적인 오답을 헷갈리는데 분명히 내가 그랬지. 이렇게 1, 2, 3, 4, 5번인데 답은 5번인데 네. 해설 보니까 알겠어. 근데 나는 2번 찍었어. 그럼 왜 2번 찍었는지 틀린 거 쓰는 걸 이걸 제껴놓지 않으면 나중에 둘 다 떠오르고 나중에 이거 고른다고 또. 네. 그러니까 이 틀린 이유, 틀린 걸 고른 이유를 쓰고 이걸 논리적으로 다 격파를 해놔야 돼. 네. 자, 매력적인 오답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풀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 뭐더라? 다시 볼 때 그렇게 하라고 했지 쌤이. 아, 그러니까 오답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 1분. 오답의 함정이 어디에 있을까? 아, 이걸 어떤 함정을 이용하려고 했구나. 이런 거라면 기술이 굉장히 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푸는 건 공부가 아니야. 네. 이렇게 오답된 거를 맞는 선택지로 바꾸는 게 공부지. 문제 푸는 거는 시험 연습 그냥 한 거야. 그지? 네. 자, 이것은 맞고, 요것도 맞는데, 어느 것이 더 답일까 하는 것처럼, 그러면, 아, 요것도 더 맞고 상대적으로 이게 더 맞으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 생각해 본다는 거지, 그치? 전체 관점이 아니라 부분의 내용을 다룬다. 자, 이게 전체 관점을 다뤄야 되는데, 부분의 내용을 다룬다고. 선택적으로 부분 내용 다른 것과 전체 관점이 있으면 이게 더 이긴다는 거지. 네. 통합돼서. 답보다 더 그럴싸해. 왜? 내용이 맞아. 근데 주제에서부터는 멀어. 그래서 오답이라는 거지. 네. 주제에서 멀으면 이 주제, 중심 생각 그 하나를 논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라고. 네. 근데 더 뚜렷하게 써줘. 자, 상식적으로 맞아. 이거 문제 굉장해, 그러면. 근데 지문하고 관점이나 상황이 다르다. 왜? 이 지문 한전에서 푸는 거야. 자, 이 지문에서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해. 어떤 강사는 자, 지구가 네모나태.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글을 썼으면 둥그란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네모난 걸로 다 풀어야 돼. 네, 관점도 그렇죠. 그렇고 주제도 그렇고 부분대에서 내용도 그렇고. 예. 이해됐지? 네. 자, 그러니까 표현은 덜 세련되지만 주제와 가까운 거. 주제와 더 가까운 거. 네. 아,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작가의 관점이 있어야 돼. 근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게 작가의 관점이라고 맞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 그렇죠.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학생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아,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왜? 비문학 같은 거 시간 없다고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닌 것부터 구분하고 푸는 경우도 많거든. 자, 비문학 독해 훈련할 때는 여기에 있는 원리 몇 가지. 네? 원리 지문 옆에서 메모해본다. 연습해. 그럼 계속 점검해줄 거야, 이렇게. 머리, 손. 아니지, 나는 손. 그치? 손으로 한 다음에 머리로 판단하라고 그러지. 네. 나는 어떻게 됐어? 중요한 단어를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비교하라고. 비교하면서 판단하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 고르는 거는 본능적으로 돼야 된다고. 그치? 무의식적으로. 하나의 지문을 독해 후 원리를 메모하고 훈련하고. 오우, 굉장하시다. 이렇게 하면 다 도망갈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렇게 시켜야 되는데 충분히 자신감이 붙었을 때 메모 멈추고 원리들을 훑어본다. 그런데 여기에는 독해 방법들 굉장히 잘 정리가 되는데 이제 추가로 시험 보면서 기본 원리는 굉장히 잘 정리를 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걸로 비문학 독해 기본 원리 몇 가지? 19가지. 수고하셨습니다.